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전 궁궐 한켠에서 들려온 한숨의 기척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 하나가 놓여 있고 창밖에서는 겨울밤 공기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순간에만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이야기가 제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 잔혹한 예감은 사실 그때의 제가 처음 느꼈던 공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과 현지 시간도 알려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조용한 바람 소리를 만들어 두세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정성공주의 울음이 창덕궁 복도를 울릴 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울음엔 체념과 두려움, 그리고 말로 담기 힘든 어떤 그림자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인간이 고통을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옛 기록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지치면 손끝부터 천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날 공주의 손을 잡았을 때 정말 얼음장 같았거든요. 상궁이 전해온 말은 이랬습니다. 공주마마께서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도 그 산에 나미가 또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뜻이라는 것을. 궁궐의 거대한 기둥 너머로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늘 국가의 질서와 예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감정보다 법이 먼저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공주가 제 막내딸이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질서를 덮어버릴 만큼 컸습니다. 피는 생각보다 훨씬 고집스럽고 훨씬 솔직하거든요. 정성공주는 20살이었지만 얼굴에는 젊음 대신 짙은 그늘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늘 아래엔 남이라는 사내가 저지른 온갖 방탕과 잔혹함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죠. 기생집을 들락거리고 관노비를 첩으로 들이겠다 협박하고 공주를 모욕하며 때로는 굶기고 부마라는 이름 아래 그가 저지른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공주의 처소문을 열며 마치 숨조차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무너질 듯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참 이상한 것이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어도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군주의 역설적 무력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저 어렵게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진짜 의미는 단순하죠. 나는 왕이었지만 그 순간엔 그저 아버지일 뿐이었다는 것. 공주가 제 품에 안겨 울며 아바마마, 저는 어찌해야 하나이옵니까? 라고 떨릴 때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머릿속에서 남이라는 이름 아래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쇠를 손에 쥐듯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종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수십 년의 강단도, 수백 건의 전쟁과 정쟁을 이긴 경험도, 딸의 고통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았죠. 그리고 이미 예감했습니다. 이 결혼은 무너지고 있고 결국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고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별이 뜨거운 불씨처럼 깜박이던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이 너를 그냥 두진 않겠다. 밤새 뒤척이다 동틀 무렵 궁궐이 어렴풋이 밝아올 때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왜 나는 딸 한 사람도 지켜주지 못하는가? 이런 말, 왕이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큼은 왕이라는 껍데기가 괜히 무겁기만 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군요. 왕좌에 앉아있을 때보다 그저 아버지로 앉아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성공주는 제가 아끼던 막내딸. 그러나 부마 남희는 본래부터 여사에게 밝았고 기생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던 자였죠. 부마라는 지위를 쥐자마자 그는 오히려 더 방자해졌습니다. 관노비 윤희를 첩으로 들이려 하고 공주에게 폭언을 퍼붓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며 공주를 집안에서조차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의 왕실 혼인은 그야말로 굴레 같았습니다. 왕의 딸이라 해도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고 부마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없는 법이었죠. 이쯤 되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왕실의 혼인은 정치 제도의 틀 안에서만 존재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틀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봐야 한다면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그 무렵 공주의 병세는 이미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상궁은 매일같이 와서 제 귀에 속삭였죠. 전하, 공주마마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목이 조여왔습니다. 딸아이가 마음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도 없더라고요. 세종이 왕위에 오른 뒤 그는 누이의 처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벌어진 일은 지금도 제 가슴이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남이가 술에 취한 채 정성공주 앞에서 새로운 첩을 데려와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장면. 여러분, 그 순간 세종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살면서 몇 번 본 적 없는 왕의 분노였습니다. 세종은 이미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누이상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걸 아들이 대신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가 더 빨리 행동했어야 했다. 딸을 저 지경까지 몰아넣기 전에 뭔가 했어야 했다.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더 크더군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옛 기록에 따르면 인간은 죄책감이 깊어지면 주변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창밖 새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마치 모든 것이 저를 향해 늦었다고 속삭이는 듯했어요. 세종은 의금부를 동원해 남이의 행동을 조사하게 했고 수많은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기생과의 행실, 폭언, 관노비 학대, 왕실 명예 실추, 남이라는 사람을 둘러싼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짙었죠. 하지만 왕실의 체면은 또 하나의 무소의 덩어리였습니다. 부마를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조정의 신중론은 결국 세종의 마음을 계속 붙잡았고 그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성공주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고 저는 마치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죠. 오라버니, 저는 이제 아바마마께 가고 싶나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손끝이 다시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영혼이 늙어간다고 표현했죠. 그녀의 영혼이 정말 그 말 그대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눈빛은 그날 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결심했다는 것을. 누이를 위해서라면 규범도 정치도 체면도 버릴 수 있다는 걸. 저도 그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종아, 나보다 더 단단해져라. 이번만큼은 너라도 멈추지 말아라. 정성공주의 병세가 조금씩 꺼져가는 촛불처럼 약해지던 그 시절,
궁궐의 공기는 언제나 눅진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가슴 깊은 곳까지 축축하게 스며드는 그런 공기였죠. 저는 날마다 공주의 처소로 걸어가며 발걸음마다 무거움이 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땅이 제 발을 붙잡는 것처럼요. 사람 마음이 약해질 때 주변의 사물들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정신적 피로의 물리화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슬픔이 묵직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때 나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고요? 그는 여전히 술과 오만함에 취해 있었고 심지어 공주의 처소 주변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워 공주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폐부를 찌릅니다. 공주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제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일렁였죠. 한 번은 늦은 저녁, 세종이 달려와 제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나미가 또 기생을 데려와 공주마마 앞에 세웠나이다. 저는 그 말을 들은 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오늘날 신경학자들은 인간의 오만함이 극단에 이르면 자기 합리화가 폭주한다고 말한다지만 저는 그냥 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저 차를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엔 이상한 각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왕이 된 아들이지만 아직도 제게는 어린 시절 제 옆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익히던 모습만 떠올랐으니까요. 의금부가 나미의 죄상을 조사하자 증언은 마치 멈추지 않는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생월양, 춘향에게 하려던 일들, 관노비 윤희를 첩으로 들이려 했다는 사실까지 부마가 왕실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주마마께 폭언을 일삼았사옵니다. 보고를 듣던 세종의 얼굴은 점점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둘로 갈렸습니다. 왕실의 체면 때문에 함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공주마마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논쟁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깊은 피로가 피어올랐습니다. 역사는 이런 갈등을 조선 왕실 제도의 결함이라고 부르겠지만 제게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공주의 숨은 가늘어졌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릿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옛사람들은 임종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소리가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공주의 숨소리, 창밖 바람소리, 심지어 멀리서 우는 새소리까지 모두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저를 깨우려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공주의 처소로 급히 불려갔습니다. 정성공주마마께서 오늘은 더욱 위독하시옵니다. 그녀는 이미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제 정말 힘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미가 술에 취한 채 소리치며 나타났습니다. 공주, 새로운 첩을 데려왔으니 인사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서 지금도 선명합니다. 남희의 술 냄새, 기생의 떨리는 어깨, 세종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공주는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그날 밤 세종은 드디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의금부 군사가 나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의상군 나미, 왕명으로 체포한다.
그 순간 역사는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왕실 부마가 왕의 명으로 체포된 첫 번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결단이 내리기 전에 우리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서져 있었습니다. 남이가 체포되던 날, 저는 한양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 매서움조차 제 마음속 분노보다는 한참 약해 보이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복수는 차갑게 하는 게 옳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허무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기분이었죠. 세종은 남이에 대한 신문을 직접 챙겼습니다. 저는 왕이 된 아들이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공주의 고통이 그를 한순간에 성숙하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가지 감정만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단. 의금부로 끌려간 남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나는 개국공신의 후손이오. 감히 나를 이렇게. 닥치거라. 세종의 목소리가 단칼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종종 제가 무서운 왕이었는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세종을 보았다면 세상 누구보다 그가 더 단단하고 냉정한 왕이었음을 알았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장면을 두고 세종의 촉이 전국 안정기의 전환점이라고 부르지만 제게는 그저 한 남자가 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선공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살 꽃이 피자마자 시들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 순간의 고요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공주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남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 그 말 한마디는 제 오랜 생애에서 들은 말 중 가장 비정한 말이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조차 그의 뻔뻔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공주의 장례식에서 남이는 하품까지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백성들은 조용히 분노했고 그 울분이 마치 바람처럼 한양에 번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종이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죠. 아바마마, 이제는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의상군 남이 유배를 보내고 관직을 박탈하라. 저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역사는 아들의 손에서 다시 써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조차 남이는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당하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의 오만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죠. 세월이 조금 흘러 남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관리를 협박하고 왕실을 비방하고 술에 취해 관에 난입했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자기 본성에서 벗어나기 가장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오래된 철학서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죠. 세종은 이번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자를 다시 잡아들여라. 그리고 끝을 내겠다. 마침내 남희는 어전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는 개국공신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그 명예를 더럽힌 자가 바로 너다. 세종의 선고는 짧고 무거웠습니다. 남이를 사형에 처한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이의 얼굴도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오후 그의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서는구나.
그리고 저는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복수란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무겁게 내려앉는 눈 같은 것입니다. 남이의 사형이 집행된 그날 저녁, 저는 한양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깊은 겨울 하늘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조용하게 만들더군요. 이상한 이야기지만 복수는 끝났는데 마음 한켠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참 묘해서 목적을 이루면 오히려 더 비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정서적 반사 판시의 공백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그저 너무 늦었다는 사실만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도 정성공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이상 그 악한 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그 아이의 조용한 목소리는 바람에 스며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진정한 왕이로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비로서 마음이 점여들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아들에게는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이후 조정에서는 왕실 혼인 제도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공주나 옹주가 학대를 당할 경우 부마라 하더라도 신분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죠. 사람들은 이 법령을 두고 정선공주 조항이라고 속칭했습니다. 이름이 붙는다는 건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이란 원래 어느 한쪽이 끝나면 다른 쪽에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정선공주의 자녀들은 제 손자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저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선공주가 남긴 마지막 숨결이었으니까요. 남비는 의젓하고 온화한 아들이었고 딸은 시집가서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남빈의 아들, 그러니까 정선공주의 손자 나미가 태어났죠. 그 아이를 보자 저는 순간 공주의 눈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선공주의 피를 닮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미는 자라서 훗날 조선의 명장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의 이름은 의상군 나미의 이름과 비슷하지만 그 마음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이런 역사의 겹침은 참 기묘하죠. 마치 운명이 장난을 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선공주의 외손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신사임당. 그러니 공주의 후손들은 모두 조선 사회에 빛을 남긴 셈이죠. 정선공주는 생전에 고통받았지만 그녀의 피는 훗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주의 묘는 남쪽 지방으로 옮겨졌고 지금도 누구든 찾아가면 조용한 바람 사이로 그녀의 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선공주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착하고 불쌍한 공주로 남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구전되며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죠. 가끔 저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선아, 네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그녀가 조용히 대답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합니다. 아바마마, 저는 이제 괜찮사옵니다. 삶은 때로 너무 가혹하고 정의는 너무 늦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늦은 정의라도 결국 세상을 조금은 더 낫게 만듭니다. 정선공주의 죽음 이후 조선의 법은 달라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후세까지 이어졌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도 조용히 끝나가려 합니다. 촛불이 거의 꺼져가는 이 순간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준다면
정성공주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간 길은 한 공주의 짧고도 깊은 생애에 새겨진 상처와 사랑, 그리고 늦게 찾아온 정의의 여정이었습니다. 태종의 1인칭 시점으로 우리는 딸아이의 고통을 지켜본 한 아버지의 무력함과 분노, 그리고 왕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정성공주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으나 남편 남이의 폭력과 방종에 시달리며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녀의 울음, 떨리는 손,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숨결은 궁궐 전체를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세종은 누이의 절망을 눈앞에서 보며 결단을 내립니다. 왕실의 체면, 법, 정치적 계산, all of this를 넘어서 그는 누이를 위한 정의를 선택합니다. 남이는 체포되고 그의 죄는 밝혀지며 결국 사형에 처해져 역사상 드물게 부마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늦었지만 분명한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성공주의 자녀들은 조용히 보호받았고 손자 남이는 훗날 조선의 명장이 되었으며 외손에서는 신사임당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생명은 이어지고 그 생명은 다시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정성공주의 생은 짧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조선의 법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그녀의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보내주세요.